남자들이 과민성 방광이 있는데 이게 과민성 방광만 오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남성들이 과민성 방광이 있는 거는 전립선 비대증에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 오는 겁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 TV에 남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프라우드 비뇨기과의 이지용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현재 남성 전문 비뇨기과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계시잖아요. 네. 정말 많은 환자들이 오시죠? 저희 병원은 이제 전 세계에서 많이 오시고요. 오. 네, 최근에도 이제 많이 오시고 계시는데 네. 저희가 연간 한 3,000건 정도의 남성 확대 수술, 네. 성기능 관련 수술, 전립선 비대증 수술, 그다음에 체형 관련한 수술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3,000건 이상. 네. 정말 많이 하고 계시네요. 오늘 이지용 원장님과 함께 남성들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 정말 많이 오시죠? 비뇨기과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전립선 비대증 환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병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인데 네. 보통은 이제 50세 이상이 되면 50% 이상이 아.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요즘에는 여러 가지 뭐 서구적인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젊은 환자들에 있어서도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네. 많이 있습니다. 이 정말 흔한 이 전립선 비대증 도대체 정확하게 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그럼 전립선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립선이라는 거는 이제 방광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렇죠. 방광은 이제 소변을 모아주고 소변을 이제 배뇨하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남성 기관인데 그 방광 밑에 있는 남성 생식기관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 전립선이라는 곳은 전립선부 요도, 소변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립선이 좀 딴 데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럴 수 있죠. 요도를 감싸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나이가 들면서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전립선부 요도를 누르게 되겠죠. 그럼 전립선부 요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환이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이라는 거는 이제 크기가 나이가 들면서 커지게 되는데 정상 크기는 한 20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호두 있잖아요. 호두 크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이 남성들을 괴롭히는 전립선 비대증 도대체 왜 커지는 건가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이유는 많은데요. 우선은 대표적으로 노화입니다. 노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면 이제 고혈압이 생기고 이제 혈당증이 아니면 당뇨가 생기죠. 똑같습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커져요. 커지는데 이제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화가 첫 번째 원인이 되겠는데요. 그 노화의 원인 중에 이제 남성 호르몬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남성 호르몬 중에서 이제 DHT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제 이 호르몬이 전립선을 커지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이 DHT라는 호르몬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치료를 좀 잘 받아야 될 텐데 생길 때부터 약물 치료를 먼저 해보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 비대증은 기본적인 치료가 약물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수술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약물 치료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데 약물 치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알파 차단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누르잖아요. 압박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전립선 비대증이죠. 그래서 이 알파 차단제를 복용하게 되면 이 전립선부 요도가 이완되는 넓어지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약물이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약을 먹게 되면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죠. 이제 알파 차단제는 혈관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넓혀지게 되면 혈압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고혈압 약으로 사용되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이제 고혈압 약으로도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 알파 차단제를 복용하면 혈관에 작용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앉았다가 일어날 때 오는 기립성 저혈압 이런 걸 느끼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보다 좀 더 안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길이 넓어지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성관계를 하고 네. 사정을 하게 되면 정액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 이 길이 계속 넓어진 상태로 있다 보니까 소변 나가는 거는 편해질 수 있는데 정액이 나가려면 방광과 요도 입구에 전립선부 요도는 막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도 계속 열려 있게 되는 거예요. 알파 채널을 복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정액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방광 내로 들어가는 역행성 사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약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두 번째 약은 이제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 이름이 좀 길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 중에 이제 DHT라는 이제 호르몬 앞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약을 복용하게 되면 혈중 DHT 농도를 낮추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럼으로 인해서 전립선 크기를 줄일 수가 있는데 보통 한 6개월 이상 꾸준하게 복용하시면 전립선 크기를 최대한 한 20% 정도 많이 줄이네요. 예, 줄일 수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전립선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약을 복용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이시겠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고려사항이 있냐면 이 볼륨을 줄이는데 이거를 이렇게 대칭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립선은 크게 세 가지 여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왼쪽, 오른쪽, 가운데. 그렇죠. 근데 이게 한쪽만 줄여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줄면 좋은데 20% 정도가 줄는데 한쪽만 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좀 변형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한쪽만 커지고 한쪽은 작아지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저희 약을 복용하시면 크기는 줄이는데 이게 대칭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부분만 줄이기 때문에 사실 저 약만 복용해서는 배뇨 효과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 세 번째 약은 또 네, 세 번째 약은 이제 우리가 보통 방광약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방광약. 방광약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 생기게 되면 이제 저장 증상이라고 해가지고 방광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소변 참기가 어려운 급박뇨 증상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처방하는 게 항콜린제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약물은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랑 과민성 방광이 동반되어 있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세 가지 약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 약을 동시에 사용하기도 하시나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고 크기도 크고 과민성 방광이 동반되어 있다면 이 세 가지 약을 같이 복용해야 될 수가 있고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그럼 이제 과민성 방광이 왜 오냐라는 거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과민성 방광이 있는데 이게 과민성 방광만 오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남성들이 과민성 방광이 있는 거는 전립선 비대증에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 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립선이 있고 그 위에 방광이라는 데가 있죠. 근데 전립선이 비대해지게 됐어요. 그러면은 요도 길이 좁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방광이라는 데가 이전에는 전립선이 크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20대, 30대 때는 소변 보러 가면 그냥 입 벌리면 소변이 그냥 쭉 나가죠. 근데 길이 좁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힘을 주게 됩니다. 힘을 줘야 돼요. 네, 복압도 주게 되고 그거 전에 방광에서 힘을 줘요. 그죠? 소변이 세게 안 나가니까 방광이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광은 근육이에요, 근육. 예. 근육인데 얘가 힘을 많이 주면 우리가 근력 운동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방광이 커지는 거죠. 예, 방광의 근육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럼 두꺼워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환자들한테도 자주 비교하는 건데 우리가 고무풍선이 있고 타이어가 있어요. 고무풍선은 바람 슉 불면은 슉 잘 늘어나죠. 타이어는 바람 넣으면 어느 순간부터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립선 비대증이 심한 분들은 방광의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방광이 이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못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용적이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터질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니 오줌이 급해지는 거예요. 내가 쌀 것 같은 거예요. 오줌을 지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느낌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민성 방광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을 굉장히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과민성 방광 증상이 동반되어 있는데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약만 계속 복용하게 되면 나는 좋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또 약물의 부작용이 또 좀 있는 것 같아요. 약 말고도 다른 치료 방법, 수술적인 방법도 있죠. 그래서 약 대략 한 10년 정도 전, 뭐 제가 뭐 대학의 레지던트 때만 해도 사실 이제 전립선 비대증 치료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약, 네. 그 다음이 절제술. 절제술. 네. 그거밖에 없었어요. 10년 전에는. 약 네. 대략 10년 전. 네네. 내가 약으로 안 돼. 또는 약 부작용이 있어. 네. 그러면은 원치 않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이란 건 절제술. 네. 그 당시에 했던 수술은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그래서 이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립선을 이렇게 깎아줬어요. 그 경험이 있는 비뇨기과 의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출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전립선 있는 데는 혈관 덩어리예요. 혈관 덩어리. 혈관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한 번만 딱 긁잖아요. 네. 피가 그러면 피가 빡 나와요. 그럼 지혈을 막 해야 돼. 왜냐면 이게 내시경을 하다 보니까 피가 나면 안 보여요. 아예 시야가. 그쵸. 시야가 하나도 안 보여요. 네. 무조건 지혈을 해야 돼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렇죠. 수술 시간 굉장히 오래 걸려요. 깎아내고 지혈하고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크신 분들은 막 수술 시간이 최소 2-3시간 이상이에요. 그것만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끝나고 나면 이 전립선에 이제 조직 자체를 깎아냈기 때문에 혈관이 노출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또 피가 많이 나는 거예요. 아, 후유증으로.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었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홀랩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홀랩. 네. 그래서 홀랩이라고 해서 홀륨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비대해진 전립선을 이제 통째로 도려냅니다. 도려내서 그걸 이제 끄집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 했던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보다는 뭐 출혈 위험성은 조금 더 떨어지는 뭐 장점이 있고 시간도 좀 빨리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그걸 하게 됐을 때 가장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사정이 안 됩니다. 이런 수술적인 치료하게 되면 정상적인 사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사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역행 사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안 좋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의 혈관이나 신경이 손상이 된다면 이제 발기 부전이 올 수 있고, 관략근 손상이 오게 되면 이제 요실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으로 하다가 안 됐을 때 수술로 넘어가야 된다고 하면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환자분들이 이게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수술이 아니라 좀 더 간단하면서도 부작용이 적은 거 좀 없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도입된 게 약 한 10년 정도 전에 이제 유로 리프트. 라고 해서 이제 그게 뭐냐면 한국말로 표현하면 전립선 결찰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립선을 묶어주는 방법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시술을 하게 되겠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수술적인 절제술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유로리프트 전립선 결찰술은 그런 마취 필요 없이 국소 마취 또는 간단한 이제 수면 마취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통해서 유로리프트가 이제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죠. 이제 비대해져 있는 조직을 이제 육안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쪽으로 이제 결찰사를 삽입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이게 똑같은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이플러 같은 거를 꽉 찍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랑말랑한 전립선 조직을 누른 상태에서 스테이플러로 딱 찍어주면은 눌리는 거예요. 눌린 상태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이 넓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원리로 하는 게 유로리프트 전립선 결찰술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유로리프트 전립선 결찰술.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이 시술이 좋은 점이 이제 짧은 시술 시간이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는데, 보통 이제 결찰사 하나를 삽입하는데 한 2분에서 3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립선 크기 모양에 따라 삽입해야 되는 전립선 결찰사 수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한 40g 이하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양쪽에 한 개씩 결찰사만 삽입하면 되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시술 시간은 한 10분 이내로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빨리 끝나네요. 전립선이 크면 이제 클립을 많이 넣어야 되니까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죠. 맞아요. 이게 유로리프트 시술이 굉장히 간단하고 효과도 좋은 시술인데 약간의 제한점이라는 거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전립선은 말씀드린 대로 양측엽, 가운데서 올라오는 중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커지거든요. 근데 이제 유로리프트 전립선 결찰술은 양측엽에만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엽이 발달되어 있다. 가운데서 올라오는 전립선 조직이 좀 심하신 분들은 그 부분에다가 삽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엽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제 제한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전립선이 너무 커져서 방광 위로 돌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방광 위에다가 우리가 묶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방광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좀 제한이 될 수 있고,
그다음 이제 크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30에서 100g 정도 네. 크기에 이제 시술할 수 있다라고 적응증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한 80g이 넘어가면 시술 효과가 떨어집니다. 확실히. 네,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80g이 넘어가신 분들은 전립선 결찰술을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수술적인 절제술을 해야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더 믿음이 갑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좀 이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